Are you ready? Let's get ready to. Are you ready? Rumble! 폭발적인 팬덤 속에 회사를 이끌고 있던 호건의 뒤로 얼티밋 워리어가 엄청난 열풍을 일으키며 그의 곁으로 다가서고 있었다. 과거 바디빌더 출신이었던 제임스 헬리그는 다음 대회를 준비하기 위해 스티브 보든의 체육관에서 트레이닝을 진행 중이었다. 참고로 훗날 WCW의 아이콘 스팅이 바로 이 보든이었다. 헬리그는 우연한 계기로 프로레슬링 업계로 진출한다. 어느 날 바디빌더들을 대상으로 프로레슬링 제의가 전해지는데 이때 이를 수락한 몇몇 무리 중에 헬리그와 보든도 포함되었다. 이 결정에 의해 헬리그는 자신의 직업으로 목표한 프로 바디빌더와 카이로프랙터를 포기한 채 레슬링 업계로 뛰어든다. 헬리그와 동료 훈련생인 보든은 태극팀을 맺어 활동을 시작하지만 큰 반향을 일으키지는 못했다. CWA에 이어 UWF에서 활동하는 동안 이렇다 할 족적은 남기지 못한 헬리그였지만 WCCW로 이동한 후에야 조금씩 스타성을 비추기 시작한다. 그리고 이 프로모션에서 훗날 평생의 이름이 되는 워리어로서 활동을 시작한 헬리그였다. 1986년 말 워리어는 랜스 본 에릭과 팀을 이루어 단기간 태그팀 챔피언에 오른다. 그리고 1987년 2월 2일에는 당시 챔피언이던 밥 브래들리를 꺾고 새로운 WCWA 텍사스 헤비웨이트 챔피언을 차지한다. 참고로 월드 클래스 챔피언십 레슬링은 1986년 그들의 프로모션 공식 명칭을 월드 클래스 레슬링 어소시에이션으로 변경했다. 그러나 대외적으로는 WCCW로서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그들의 챔피언십에는 프로모션의 정식 명칭인 WCWA를 반영했다. 이 무렵 워리어를 눈여겨본 WWF는 그를 회사로 데려오고 1987년 6월 하우스쇼에 출전시키는 것을 시작으로 그를 팬들 앞에 선보인다. 그리고 하우스쇼에서 활동하는 동안 그의 닉네임을 기존 딩고 워리어에서 얼티밋 워리어로 변경했다. 1987년 10월 7일 사전 녹화로 진행된 WWF 레슬링 챌린지 TV쇼에서 워리어는 테리 깁스를 1분 38초 만에 물리치고 승리를 따낸다. 그리고 이 경기는 10월 25일 TV로 방영되는데 이는 워리어가 WWF 시청자 앞에 모습을 드러낸 실질적인 데뷔 무대가 되었다. WWF의 푸시와 워리어가 지닌 독특한 이미지는 단시간에 팬들의 반응을 끌어냈다. 강렬한 비트의 등장음악과 역동적인 엔터런스 퍼포먼스, 그리고 화려한 페이스 페인팅에 이두근에서 휘날리는 테슬이 더해져 팬들의 시선을, 특히 젊은 층의 시선을 단숨에 사로잡는다. 이따금 기묘한 인터뷰를 연출하기도 했으나 워리어의 파워풀한 스타일과 에너지 넘치는 캐릭터는 이를 불식시키기에 충분했다. WWF의 푸시는 워리어를 무적의 전사로 만들어 놓았고 급기야 데뷔 1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역사적인 인터컨티넨탈 챔피언 리스트에 그의 이름을 허용한다. 1988년에 열린 WWF PPV 서머슬램에서 인터컨티넨탈 챔피언 홍키통크맨은 링에 올라 오픈 챌린지를 선언한다. 그 순간 워리어가 도전자로 나섰고 경기 시작 후 단 31초 만에 챔피언을 제압하며 벨트의 새로운 주인공이 되었다. 당시 홍키통크맨은 454일 동안 벨트를 지켜낸 인터컨티넨탈 챔피언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왕좌에 머무른 챔프였다. 이런 챔피언을 상대로 스쿼시 매치 승리를 쟁취했다는 점에서 워리어에 대한 WWF의 푸시가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해 볼 수 있게 한다. 참고로 원래 계획된 서머슬램 카드는 홍키통크맨과 더 바버, 브루터스 비프케이크 간의 챔피언십이었다. 그러나 PPV 직전 스토리라인상 비프케이크가 부상을 당해 출전이 불가능한 상태로 연출되었고 그로 인해 홍키통크맨이 즉석에서 오픈 챌린지를 진행하는 스토리로 전개되었다. 훗날 비프케이크는 당시 서머슬램에서 자신이 새로운 챔피언에 오르는 스토리가 예정되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인터컨티넨탈 챔피언이 된 워리어는 승리 레이스를 이어간다. 레비싱 링루드와 대립을 펼쳐 벨트를 주고받으며 통산 2회 인터컨티넨탈 챔피언에 오른 워리어는 무적의 기믹을 유지한 채 예상치도 못한 기회를 맞이한다.
1989년 6월 헐크 호건이 주연을 맡은 첫 번째 영화 노홀즈 바가 개봉한다. 전반적인 영화 내용은 프로레슬링을 골자로 하며 극중 베이비 페이스로 등장한 호건이 악역을 맡은 타미 리스너 주니어와 대립 끝에 승리하는 스토리이다. 해당 영화는 800만 달러의 제작 비용을 들여 최종 1600만 달러의 수입을 거둔다. 투자 대비 2배의 수익을 올렸지만 만족스럽지 못한 말 그대로 기대에 못 미치는 흥행 실적이었다. 빈스는 영화 개봉에 맞춰 극중 제우스의 K-페이블을 WWF 링으로 가져오고자 했다. 그리고 그 클라이맥스를 다음에 개최할 레슬매니아 6에서 그것도 메인 이벤트에서 실행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당시 오건은 부상 누적에 따른 치료와 회복 등을 위해서 레슬매니아 이후 잠시 링을 떠나기로 회사와 합의를 마친 상황이었다. 빈스는 자신의 이 계획을 호건과 논의하는데 레슬매니아 6에서 제우스와의 챔피언십을 전해들은 호건은 이에 완강한 반대 의사를 표출했다. 영화에서 제우스는 강력한 기믹으로 묘사된 캐릭터이지만 사실 그는 레슬링 경험이 전무한 그저 거대한 체격을 지닌 배우일 뿐이었다. 호건의 거센 반대에 부딪히자 빈스는 다른 카드를 생각해야 했고 남겨진 제우스 카드는 그의 서머슬램과 서바이벌 시리즈에서 활용하는 것으로 대체하며 영화의 연장선으로 구상한 아이디어를 그렇게 마무리 지었다. 참고로 제우스로 잠시 활동한 고 타미 리스너 주니어는 훗날 당시 계획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힌 바 있다. 빈스 맥맨이 레슬매니아 6의 메인 이벤트에서 자신과 헐크 호건의 챔피언십을 원했지만 호건이 자신에게 벨트를 내주는 것을 거절해 원한대로 성사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리고 자신의 자리를 대신해 출전한 레슬러가 나중에 벨트를 획득했다고 덧붙였다. 한 해 최대의 축제로 자리잡은 레슬매니아는 어느덧 6번째 개최를 앞두고 있었다. 빈스는 대형 이벤트 흥행에 적합한 메인 이벤트 구성과 베뉴 선정 준비에 착수한다. 먼저 베뉴의 경우 회사 최초로 미국을 떠나 캐나다에서 PPV를 열기로 결정했다. 캐나다 지역의 시장 잠재력을 일찌감치 파악한 빈스는 해당 지역에서 오피스 운영과 지역 프로모션 인수, 그리고 디노 브라보 같은 캐나다 출신의 레슬러를 메인 로스터로 기용하며 시장성을 고려한 행보를 보여왔다. 이러한 빈스의 전략적 노력은 1986년 8월 토론토의 익스히비션 스타디움에서 개최된 더 빅 이벤트를 통해서 명백히 입증되었다. 해당 대회의 메인 이벤트는 헐크 호건과 미스터 원더풀 폴 온돌프가 장식했는데 이날 경기장을 가득 메운 팬들의 수는 무려 7만 4천 명에 달했다. 참고로 이후 WWF는 레슬매니아 6의 관중 동원율을 더욱 돋보이게끔 만들고자 기존 발표한 7만 4천 명의 관중수를 슬그머니 6만 1,470명으로 하향 조정했다. 토론토의 WWF에 대한 열기는 1989년에도 확실히 증명되었다. 레슬매니아5가 기록한 PPV 외 전체 유선 텔레비전 시청 수익은 230만 달러였는데 그중 토론토에서만 20만 달러라는 높은 수익을 달성했다. 이러한 실적은 다음해 레슬매니아 개최지 선정에 있어 주요한 지표로 작용했다. 또한 1989년 토론토의 스카이돔 개장도 WWF에 매력적으로 다가왔다. 날씨에 제약 없이 수많은 관중을 입장시킬 수 있는 대형 경기장이 마련됨에 따라 WWF는 다음 레슬매니아 개최지로 토론토를 확정한다. 헐크 호건과 앙드레 더 자이언츠를 앞세워 메가히트를 기록한 레슬매니아 3에 이어 다시 한번 대형 경기장에서 PPV를 개최하기로 결정한 빈스는 이에 합당한 메인 이벤트를 선보여야 했다. 당초 호건과 제우스의 선악 대결로 이벤트의 피날레를 장식하고 싶었으나 이는 호건의 반대에 부딪혀 끝내 무산되고 말았다. 그로 인해 빈스는 이벤트 규모에 걸맞은 카드를 선보이기 위해 아직 예정에도 없던 헐크 호건과 얼티밋 워리어 간의 격돌을 꺼내들게 된다. 프로 레슬링의 특성상 베이비 페이스와 힐이 존재하는, 즉 선악이 공존하는 환경 속에서 최고의 흥행 카드는 단연 선고악의 대결이다. 무엇보다도 경기 결과에 따라 스토리의 종결 내지 지속된 스토리로 나아가는 장치를 마련할 수 있기에 가장 대표적이고도 기본적인 앵글로 활용되어 왔다. 그러나 당시 흥행에 부합하는 마땅한 선악 카드가 존재하지 않았던 상황에서
빈스는 성과 선의 대결을 결정하기에 이른다. 회사의 간판으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는 호건과 성풍적인 인기 속에 정상을 향해 질주 중이던 워리어의 만남은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었다. 메인 이벤트를 확장함에 따라 빈스는 비교적 늦은 시점인 1990년 1월 21일의 PBB 노얄 럼블이 되어서야 둘 간의 본격적인 빌드업을 진행시켰다. 그리고 이후 빠른 전개로 그들의 흥행 카드를 완성해 나간다. 이로써 회사 최초로 챔피언 대 챔피언 매치가 탄생한다. 해당 매치는 얼티밋 챌린지로 명명되었으며 부제로 타이틀 폴 타이틀, 챔피언 vs 챔피언이 붙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 호건은 빈스의 결정에 다시 한번 반대 의사를 꺼내들고 만다. Oh, you didn't know? You think you know me?